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요즘에 이제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사람이 모여 있고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이슈들이 나타나고 하면 노이즈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하죠.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로 특히 투자 시장에는 자신이 투자한 포지션과 근거에서 어떤 그런 근거에 기반해서 항상 시장의 심리를 건드리고 흐름을 또 자기 것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누구나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면서 주식시장의 과열을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침체는 언제 오냐, 도대체 주가 폭락은 언제 오냐, 이런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양치기 소년처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하는데요. 이제 사실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닌데 언제 주가가 폭락하는지 또 경기 침체가 오는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현금 비중을 쌓아두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국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침체가 언제 빨리 오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언제 올지 좀 궁금하긴 하고요. 사실 그 시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는 조금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채권금리가 급등하는 이유는 사실 저번에 파월이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제 언급을 했었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파월이 이제 말하기를 이제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조금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은행에서도 사실 지금 대출하는 규제가 워낙 빡세졌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은행에서의 돈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연준은행에서 이제 긴축을 하는 어떤 그런 효과랑 좀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다음에 저번 주에 생각이 나는 게, 금리가 갑자기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엄청 내려갔다가 이제 아침에 올라오긴 했었죠. 그런 어떤 효과를 보고 시중금리가 이제 반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도 무색하게 여기 지금 제임스 블라드라고 하는 연은 총재, 연준 위원이죠. 슈퍼매파 라고 불립니다. 진짜 비둘기가 아니고요. 계속 금리를 항상 공격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무려 금리를 이제 5.5에서 5.5까지 올리고 또 한 번 더 올려야 되는, 이제 50bp까지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블라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번 주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주에 PC 물가지표나 근원소비자표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낮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업률이나 주거비용이 많이 빠지지 않고서 이제 근원물가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연준에서 말하는 근원물가가 이제 PC가 2%대로 이제 들어가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근원이 높죠. 이런 이제 연준의 위원들은 파월이 말한 생각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것 같아서 이제 채권금리가 이 이야기 한 이후로 굉장히 이제 블러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상승이라기보다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닐 카시갈이라고 하는 연은 총재도 이제 CNBC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6월 금리 인상과 동결 중 하나가 이제 유력한 상황이긴 한데, 조금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2% 타겟치를 생각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6월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갈지 이제 그대로 멈춰 있을지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고요. 이제 필립 제퍼슨 같은 경우도 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거랑 이제 급격하게 낮추는 거 그 중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좀 데이터에 기반해서 조금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월이 말한 금리 인상 중단은 이런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달라스 페드 여는 총재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달라스 여는 총재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이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파월이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을 했다는 어떤 이야기 이후에 이 총재들의 발언들이 금리 인상 중단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서 올릴 수 있고 안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파월이 좀 말실수를 해서 좀 이 사람들이 좀 그것을 뒷수습을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이제 지금 5.25잖아요. 여기서 계속 올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점이 들고요. 이제 그 금리 인하를 바로 단행하기는 힘들지만 고금리를 조금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중단은 하지만 금리 인하는 아니고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할 것 같다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이 이제 계속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죠. 이제 작년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337.64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랄까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 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냐고 반문하신다면, 생각을 해봤을 때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낙수 효과를 보는 사람들은 회사가 아니라
이제 주주들이죠. 당연히 자산이 이제 계속 커지게 되면은 그 주식을 팔고 소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제 서비스 물가, 실생활에 필요한 물가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도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나스닥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이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지수 ETF를 샀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구글 지금 보면 이제 나스닥에서 신고가로 이제 향하고 있는 회사 주가들을 보면 이제 애플이나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엔비디아가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약간 나스닥 100 지수 안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모든 주가가 상승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금 잘 나가는 주식만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나스닥 전체 회사들이 상승하면서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좀 보면은 나스닥 지수와 이제 미국 10년물 실질 금리를 비교해서 이제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제 밑에 보이는 이제 노란 색깔이 이제 나스닥이고 보라 색깔이 이제 10년물 금리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실질 금리가 나스닥과 이제 실질 금리는 조금 반비례 관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실질 금리가 여전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나스닥이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내려와 줘야지 이 금리와 나스닥의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똑같은 어떤 그림을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비슷한 어떤 주가 그래프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금리가 계속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은 지금 현재 나스닥의 어떤 상승이 이제 불합리하다, 이게 내려와 줘야지 어느 정도는 조금 밸런스가 맞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TGA 미국의 이제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하는 미국 이제 정부가 쓰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대략 지금 2천억 달러가 남아 있어요. 엄청나게 줄었죠. 계속 줄어서 계속 지금 줄었고, 이제 세수가 좀 거치는 상황에 6월 달에 다시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렇게 돈으로 재정 정책을 계속 펼 수는 없는 상태여서 부채 한도가 협상되고 나서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연준이 이제 사게 되면 시중에 더 많은 돈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이제 미국의 GDP 대비 부채 한도가 31조를 넘어가고 있죠. 이제 2022년 기준으로 GDP 대비 이제 부채 비율이 124%에 벌써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화당과 이제 민주당이 계속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더 이상 이제 무의미한 복지 정책과 바이든의 돈을 쓰는 이제 정책에 공화당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래 계속 부채 한도는 항상 올려왔었고 앞으로 계속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든의 입장의 차이와, 공화당은 이제 돈을 좀 덜 쓰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부채가 너무 많고 국가 부채가 124%를 넘어가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1980년대부터 이렇게 역대급이에요. 가장 높은 상황이죠. 돈을 더 쓰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줄다리기가 있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은 언젠가는 타결이 될 텐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자가 엄청나요. 지금 보면은 이자가 얼마 정도냐면, 이자만 대략 1조 달러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이렇게 나오니까 TGA로 들어오는 어떤 그 돈들이 다 이자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부채 한도를 더 늘리면은 더 이런 이자 비용이 더 가속화가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은 진퇴양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제 미국이 이제 국가 부채에 대해서 이자로만 나가는 비용이 계속 전에 받았던 국채는 좀 저금리로 받았었던 그 채권 금리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좀 부담이 없다면, 지금 2022년, 23년도부터 발행하고 있는 국채의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22년과 23년, 24년 계속 26년 쭉 가면은 이제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계속 여기는 뭐 볼 건 없고요. 이쪽 부분에서 2000년도 초반때 형성되어 있는 거는 3% 미만의 이제 국채 금리였는데, 이제 그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됐었는데, 지금부터 계속 3%를 넘어서고 이제 계속 가면은 4%까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채 비율이 지금 31조라고 하면은 이 금액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더 퍼센티지 금리도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이제 이자로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M2 미국 광의 통화를 보면은 M2는 쉽게 말하면 이제 시중에 풀려 있는 모든 돈을 의미하고 있고,
2020년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계속 이제 돈을 풀다가 지금 조금 드라이브를 걸어서 양적 긴축을 좀 하고 있어서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은 국채를 또 발행하고 국채를 매입하면서 다시 이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현상을 이제 걱정을 하면서 채권 금리가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폭등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봐야 될 거는 장기적인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 채권 금리가 내려가야지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이지 않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로 6월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5.25에서 5.5%로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지역은행 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금이 계속 유출이 아직도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은행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중에는 이제 돈이 돌지 않고 신용 경색에 빠지게 되면서 폭탄이 하나 터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부채 만기일이 도래하고 있어요. 이제 지역은행 관련한 상업용 부동산에 이제 여기 투자 은행들이 거의 지역은행이기 때문에 이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지역은행이 좀 위기가 나타나고, 만약에 지역은행들이 조금 힘들어지고 망하게 되면 중소기업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중소기업들이 망하면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실업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폭등되면서 이렇게 리세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금리는 폭락이 되고 기준금리는 이제 인하를 하겠죠. 그러면서 주식시장 폭락과 채권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 좀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TLT나 TMF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거에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이때 좀 바이 더 딥을 하면은 좀 좋은 나중에 결과가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출할 수 있는 볼륨이요, 대출 총량을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4개의 영역에서 보면은 다 마이너스 33, 24, 20, 마이너스 14로 이제 대출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신용적인 어떤 문제에서도 계속 이제 연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갔을 때 이게 더 좋아질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첫 번째 전망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망은 마일드한 리세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탄탄한 고용이, 지금 고용률이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고금리를 만약에 견뎌내고, 그 고금리가 이제 금리 상단에서 아무 문제 없이 고금리를 다 버텨내고 상업용이나 지역은행 문제가 터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둔화가 되고 나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채권금리는 내려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 수익이 나겠죠. 그런데 주식은 이때 그냥 달리겠죠. 그러면서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저조할 것이라고 하는 두 번째 좀 생각이고, 이 경우에는 골디락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모든 경기 선행지표가 이런 상황을 부인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굉장히 조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지금 채권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의 전망은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기준금리를 또 이제 5.5, 5.75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으로 올라갔는데, 이때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이제 고금리나 고물가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이때는 그냥 주식이나 채권 할 거 없이 모든 자산이 폭락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는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죠.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형성된 채권이나 주식을 좀 줍줍하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의 생각을 좀 뒷받침할 만한 어떤 이제 표를 가져왔는데, 현재 좀 저는 리세션이 좀 세게 올 거라는 생각에 대한 변함이 없고요. 미국 주식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이제 PER 이제 멀티플이 22.8인데 사실 이거가 굉장히 높죠. 지금 이제 중간값이 이제 14.93이라고 하면은 역대 이제 조금 높은 축이에요. 이제 2020년쯤에 올라간 거에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거품이 다 꺼졌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평균선에 조금 부합할 만큼 PR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 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높게 이제 버텨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주가도 좀 빠져야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국채 투자를 하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쿼티는 주식인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재팬 그 이머징 마켓을 보면은 미국은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거버먼트 본드로 해서 국채에 좀 투자를 하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채에 다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기다리면서 좀 지금 엄청 가격이 많이 빠졌을 텐데 좀 이럴 때 좀 줍줍하면서 바이더딥 하면서 평단을 좀 낮춰가면서 나중에는 언젠가는 무조건 회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을 좀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